네, 어제는 여야의 현역 의원들에게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선 현역 의원 4명이 공천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노의 아이콘인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예상 밖으로 싱겁게 진행돼 온 여야의 공천은 막바지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과 내일도 계속될 공천 발표에선 또 누구의 금배지가 날아갈지 아직 공천장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흐름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서 박경준 기자, 김경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했을 때 대폭 물갈이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대했던 바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예상만큼 못 미쳤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의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상과 거의 대로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순을 두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한구 위원장의 어저께 오전에 이야기했던 네. 오늘은 무슨 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고가 사실 좀 들어맞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사실 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컷오프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 지역당 한 명에서 3명까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컷오프는 몇 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친박계의 김태환 의원, 울산에 또 2명의 의원, 그렇죠. 그 정도만 됐는데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여야를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물갈이를 했단 말입니다. 현역에 대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래서 개혁 공천이 이게 말로만 개혁 공천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아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민감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루더라도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예를 들면 어제 지금 비박계 3명, 그리고 친이계 1명, 대구 지역만 4명을 일단 물갈이 하는 식으로 자,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걸 일단 보여주는 예고를 일단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진 친이계 중에서도 특히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오늘 중대 결심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공천의 완성은 마지막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공천의 과정이거든요.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또 많이 받아왔던 것이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속도하고도 비교됐던 것인데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부분에서 어떤 포괄적인 어떤 공천의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를 더 많이 내는 일종의 과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공천의 색깔을 나타냈다고 여론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당의 이익에 얼마만큼 협력적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천이 좀 개별적이었다면 지금은 포괄적으로 아예 책임을 묻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전반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열려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이 국회의원 당선된 뒤 얼마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바지 됐느냐. 그 부분으로서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들어가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는 바로 공식 선거운동으로 접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이것이 다독거려질 수 있고 그리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판단이 된 것. 결국 마지막 공천으로 통해서 전체 공천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대구 공천은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춘 공정성이 좀 돋보이는데요. 주호영 의원을 비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친이었다 친박으로 간 사람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2대2로 볼지 3대1로 볼지 친박과 비박계의 구분이 나눠지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TK 지역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날인데 그 이면은 뭐냐면 이런 객관적인 것 이후에 충격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강조한 건데요. 결론은 기승전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나는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정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권 내부의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국민이 공천을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지금 탈락자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거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현역이 탈락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경선 있는 거는 있지만은 네네. 이렇게 봤을 때 부산에는 현역 탈락자가 없고 대구에는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예.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부산도 사실은 그 공천만 받으면 거의 되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유독 대구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좀 납득이 좀 가도록 해야 된다. 왜? 예. 공천은 당 내부에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 물밑에 감춰야 될 이유고 국민들을 상대로는 이러이러해서 물갈이를 한다라는 명분을 겉으로 내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뭐 왜 대통령이나 이 통치하는 사람이 계속 통치에 정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예. 오면서 공식적으로 들이받으니까 놔둬서는 계속 이 임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통치에 지장이 온다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네. 이 권력이나 이 권력 핵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나중에 공천 발표할 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저렇게 한때는 또 진방 마케팅을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시끄럽게 하다가 이번에도 또 두 번, 세 번을 공천관리위원장이 마치 유승민을 겨냥해서 하는 듯 하면서 계속 그런 해석이 저렇게 나오죠. 키워주는 듯하게 하면서 시끄럽게 날릴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가. 예. 이 부분에서 이게 전략상으로 옳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여건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공천이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이상한 행태들, 네. 살생분이 뭐 녹취부터 방송사 전달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면서 유독 저 부분에만 저렇게 왜 집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와 이 여권 지지자들 공감대 또 네. 여권 내부에서의 이해관계 이 부분을 적어도 모양이라도 갖추어서 네. 이 공천을 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비춰지게는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내막은 속사정은 정권마다 공천을 할 때마다 여권 내부에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전략적인가 누가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선에 대비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너무 속을 다 내비치는 전략도 없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그 주목되는 게 대구 지역 계속 얘기 나오는 네. 게 지금 나머지 한 8개 지역구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8개 지역구 중에는 보니까 뭐 불출마 선언한 곳이라든지 네. 김문수 경기지사 이제 공천이 확정된 곳 빼고 나머지 6곳 중에는 6곳, 예. 네, 6곳 중에는 4곳 정도가 지금 유승민계 의원이라고 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지역 물갈이 계속 얘기 나오면 예. 분명히 이런 의도 계속 해석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부산, 경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텃밭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역 물갈이를 안 하고 왜 예. 대구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느냐 네,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강조했던 그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 네.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을 비롯한 여권 핵심 실세들이 네.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소신과 철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했던 데 대해서는 무조건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구에도 지금 8개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6군데 지역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키드라고 부르는 네. 유승민계 의원들이 꽤 포진돼 있거든요. 예. 지금 대구 서구 같은 경우에 김상훈 의원 그리고 예. 중랑구의 김희국 의원 예. 그리고 동갑의 이제 유승걸 의원 그렇죠. 이런 지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진박이 후보들이 좀 경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박이 후보들이 지금 현역을 그렇게 그 경선을 붙인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적격 심사에서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어제 지금 이 비박계 네. 세명을 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예상되는 이 지금 남은 지역에 대한 이 지금 이 유승민 키드라고 불리는 이 현역들에 대한 하나의 공천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네. 다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뜬금없는 그 대통령의 경부도청사 방문 이후에 대구 방문 예. 그리고 그 여론 그 TK 지역만 별도로 현역 의원에 대한 재평가 여론조사 예. 실시되고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야말로 TK 공천 발표하기 앞서서 갑자기 3가지 공천 기준 중에서 제일 예. 첫 번째로 단계 물거리 3대 기준 중에서 네. 당 정체성에 위반되는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네. 이 얘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6곳 중에 4곳이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계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 거기엔 진박 후보인 정종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박 후보들이 참여한 데 예. 출마한 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번 공천의 마지막
그 유종의미, 백미는 바로 이 유승민계를 철저히 파내고 그 자리에 올박으로 진실한 사람 중에서 올박으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번 그 새누리당 공천의 그 마지막 활용 정점이 될 것이고 이번 네. 총선 공천에 대한 새누리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영 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한국일보가 오늘 좀 단독 보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대구 지역만 공천용 여론조사를 다시 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날 이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을 방문한 그 다음 날이란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내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네. 이 TK 지역과 PK 지역이 왜 틀리느냐. 네, 네. 대통령의 텃밭 중에 텃밭이 TK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정서는 바로 반응이 옵니다. 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했다고 해서 반응이 바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율도 대구, 경북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구, 경북이 부산, 울산, 경남보다 10%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은 특별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난 이후면 대통령과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져 있냐, 관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 또는 그 정치인, 그 인물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통령의 반응 이후에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또 예민하고 네. 뭔가 목적성을 띈 것 아니냐라는 것은 어떤 의혹 네. 또는 궁금증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TK 지역과 PK 지역이 다른 지역은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이 공천 파동이 났을 때 친박 연대가 주로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부산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이유는 부산, 울산, 경남은 바로 이 경북, 대구 권력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정치 세력 화가 가능해진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 부산, 울산, 경남을 건드릴 경우에 이 지역의 정치적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무성 대표입니다. 당이 산산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칫 대구, 경북의 정치 권력이 부산, 울산, 경남을 건드리게 되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이 공천 쪽에서도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요 대통령을 모시는 밑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인데요. 대구의 의원이나 부산의 의원이나 배신을 하기는 뭐 마찬가지죠. 뭐 부산에 있는 의원들은 배신한 사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만 집착하는 부분이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인가, 그 밑에서 대통령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네. 유승민 의원을 차라리 일찍 제1차 공천을 발표할 때 정리를 하고 그 여론이 반영이 되면서 경선할 때를 갖다가 뒤로 끌고 왔으면 유승민 의원이 공천 탈락한 여론이 결국은 대구, 경북이 대통령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면 네. 자연스럽게 유승민 의원을 따랐던 사람들은 유승민 의원이 날아가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여론이 나빠지면서 또 경선으로 해도 이길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끝까지 몰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별일 다 생겨버렸습니다. 뭐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유출, 녹취까지 생겼는데요. 자, 공당에 공천을 하는데 벌어진 살생부, 녹취 뭐 이런 게 대표도 관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부산은 김무성 대표의 본산입니다. 네. 자,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사실 대통령의 반기 든 부분으로 말하면 김무성 대표도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거나 따르는 의원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유승민만 손을 댄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총선 이후에 벌어질 그 당 대표 경선을 염두에 둔 예. 일종의 특합 격리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든 누구가 이제 거기 대구 경북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 당 대표 출마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교통 정리나 이런 부분에서 총선의 본선에서 어떻게 이 교통 정리의 내용도 실제 내막과 또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다르게 만들어서 예. 국민들은 지지를 얻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원들이 한 번 하면 다섯 해먹고요. 뭐 문제 많지요. 그런데 부산에는 아예 손을 댈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예. 이 부분은 뭡니까? 그 부산은 김무성 대표의 텃밭이니까 손 안 대겠다. 대구 경북은 다른 텃밭이니까 손 대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여건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 저도 궁금해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한 30-40%의 물갈이를 고르게 하는 부분.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 말대기만 꼽으면 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노력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반개혁적이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모양을 보여서 했을 때 뭐 유승민 의원 저는 뭐 날린다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뭐 통치를 하다 보면 불편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저 부분을요 지나치게 아주 수준이 낮게 정리해가는 모습이 예. 지금 이한구 대표 계속 매일 강조합니다. 그거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되죠. 왜 그렇게 매일 강조하냐? 내가 정리하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국민 앞에 호소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계속 이게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대구 방문했을 때도 안 그래도 이제 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도 폭풍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2012년 지방선거 때, 네.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실 김부겸 그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 역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눈물이라는 현수막이었거든요.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그 김부겸 야당의 후보가 대구 발전을 대통령과 함께라고 본인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넣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산이나 경남에서 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물갈이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실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높거든요. 그러나 대구 경북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지금 실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공천 배제 컷오프가 실제 가시화됐을 경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 대열에 몇몇 사람이 동참을 할 경우 과연 대구 민심은 그대로 옛날처럼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가면 계속 박수만 치줄 것이냐. 그 대목도 사실 지켜볼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을 지금 막판까지도 고민하는 이유 중에도 바로 그런 이 예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변수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추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당선될 수 있다, 더 높게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일단 후유증의 가장 큰 문제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일 텐데요. 탈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탈당의 명분과 또 하나는 반란 수계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 주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친박계의 비박 학살이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그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 나갔을 경우 대구 시민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인 유승민을 놓고 경쟁한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듣보잡,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박근혜 키즈라고 했을 경우에 대구 시민들이 과연 미래 권력인 유승민을 포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을 만약에 대구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이후에 그 국정 운영의 안정적 뒷받침을 해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결정적인 유승민의 무소속 당선으로 레임덕으로 직행하는 아주 대통령의 지지도를 믿고 너무나 큰 진박 올인을 하는 큰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도박은 유승민의 당선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가 쉽지만은 않은 것은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것만큼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탈당에 따른 이 무소속 출마로 보지 않고 대통령과의 전면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구 민심이 또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도 기다려봐야 될 텐데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천을 받는다면 또 공천을 받는 대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대로 그런 명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영향은 마치 남아공의 나비의 날개에 지신 뉴욕의 바람의 변화를 시키듯이 일종의 카오스 효과입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대구에서 이러한 민심 자체가 대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수도권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공천, 좀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 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의 보수 성향이 강한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과연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들은 또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영남발 물갈이가 수도권으로 북상할지 뭐 이런 여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김성태 의원 뭐 여러분들 물갈이 대상으로 좀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좀 줄까? 어떻게 짚어볼까요? 이제 문제는 그 지금 남은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몇 안 되게 네. 지난번에 당선된 그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부분이 예. 조금 뼈아프기는 하겠지만 예. 제가 볼 때 물갈이에 착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총선이 상징하는 의미는 네.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을 넘겨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네. 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요. 네. 또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란들을 총선 이후에는 임기 말까지 통제해 가야 된다. 그것은 네. 이제 대권 후보를 여권에서 만드는 부분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공천을 모양을 보면 그런데 굉장히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면 차라리 깔끔하게 왕창 그냥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대거 물갈이를 해서 네. 그야말로 신인들 초선들을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건데 그 중간에 몇 번 방향이 바뀌는 것 같으면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천이 사실상 뭐 경선이지만은 예.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서 그 이후의 흐름은 네. 그냥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이제 눈에 좀 이렇게 띄는 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천해서 정리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네. 그 사람이 빠진 자리에 더 나은 당선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경선하고 있는 후보가 더 나은 사람이 있겠느냐. 예, 예. 이 문제인데 네. 이제 뺐을 때 네. 만약에 거기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나간 사람이 네. 선거에 지버리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고심들을 수도권에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거론되는 사람 다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일부 정도는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 좀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황우여 의원 같은 예. 경우도 좀 거론되지 않습니까? 예. 뭐 같이 부총리 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단수 추천받고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물갈이 명단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공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4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권의 핵심에서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에 들을 정도의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에 비해서 지금 황우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교육부 총리 시절에도 약간 조금 뭡니까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정권의 의지에 비해서 좀 굼뜬다고 할까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같은 그랬었죠. 경우도 뭔가 좀 소극적인 측면이 보였던 거고 예. 그보다 그 앞서서 원래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당대표를 이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당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대표 부분에서 상당히 그때 당내 의원들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당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여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의 친박계의 그 장악력을 허물어뜨리는 네, 그런 네. 역할도 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끝나고 나서 국회의장 선거 나가서 비박계인 정의아 지금 현재 국회의장한테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그랬죠. 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다음에 친박계가 미는 서청원 대표와 비박계가 미는 김무성 대표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또 이겼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뒤에 또 유승민 지금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청와대가 미는 후보를 또 이기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줄줄이 지금 그때 일종의 뭡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이 정치적 평가가 네. 사실 어느 정도는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황우여 지금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서울의 중진이 이재호 의원을 만약에 물갈이 한다면 네.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하는 식으로 본인도 아마 정치적 생명이 그렇게 좀 이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황우여, 최경환,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공천에 내쳐지는 거고요. 생각 없이 의리의 돌쇠처럼 사는 사람은 네. 충성스러운 사람을 챙기는 전형적인 올바악의 형태인데요.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황우여 전 총리는 충성심이 약하기 때문에 교체 대상 다선 의원이고 해서 예. 그리고 교체하더라도 그 지역은 새누리당 텃밭이어서 당선 예. 가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이재호 의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김성태 의원인데 예.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은평이면 네. 여권 텃밭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5선이면 네.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닌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MB 때 실세였다 해도 개인과 의지의 노력들이 있는 사람인데 예.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조차
승부와 상관없이 올박을 하겠다. 네. 친박 일색으로 공천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진박당, 친박당을 창당하는 수준의 당이 깨질 위기. 그래서 전체 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예. 정도의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예. 이번 올박은 TK 지역의 대통령의 안전판을 위한 직계 세력을 심는 데 국한되지 예. 수도권으로 할 정도의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반증이 윤상현 처리 문제를 두고 옛날 같아서는 바로 처리 없다. 의리의 돌쇠는 챙긴다 나올 텐데 고심하는 이유가 바로 수도권 선거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지나친 올박은 예. 이번 선거에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호 의원 자체는 굉장히 뭐 이렇게 명망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당선될 때 약간 격차가 좀 좁았었죠. 그때 당시 은평을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은평을이 상당히 박빙의 또 승부를 선거구였죠. 벌였던 예, 곳이기도 예. 하고 2008년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첫 해였지만 이재호 당시 후보가 예. 낙선을 했었죠. 예, 예. 그만큼 은평을은 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고 예.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 공천의 방향을 보면 가장 이 굵은 줄기는 네. 바로 당의 이익입니다. 이 당의 이익의 기준은 역시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의 인간적인 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협력적이었느냐. 그만큼 지난 3년간의 만 3년간의 이 당청 관계가 네. 아쉽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청와대에서 공천에 개입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네, 네. 그만큼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국정 운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남아있는 임기에 네. 보다 더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겠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예. 역시 이번 총선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긴 하지만 예. 상당히 또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긍정평가, 후광 효과가 상당히 또 누려지고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또 끈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대통령의 이전 국정 운영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서서 계속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설명도 해주셨는데 윤상현 의원 막말 사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의원들과 빅딜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를 뭐 이미 해주긴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역풍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을 그러니까 지금 날리고 네. 소위 말해서 공천을 배제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재호 의원이나 뭐 다른 소위 비박계 의원들하고 이렇게 빅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소위 그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역풍이 분명히 있죠. 네. 역풍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역풍보다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을 그냥 이제 다시 공천을 하는 것이 네. 더 큰 역풍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 끝내 용퇴를 하지 않고 만약에 버틸 경우에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이 판단이라기보다는 아마 정권의 핵심에서 네. 아마 전체 수도권 선거의 그 영향력을 생각을 했더라도 네. 아마 정권 핵심에서 아마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윤상현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낙천당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럼 이 정권의 안정과 예. 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양새도 내가 좋을 것 그렇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래도 이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도 지금 국회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정부직 요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는 윤상현 의원이 아마 저는 오늘 내일쯤 막 용퇴를 하지 않을까. 본인도 나름대로 이 정치판을 읽어낼 수 있는 예.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을 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다른 쪽의 의원들을 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할 상대 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을 몇 명하고 바꾸는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명을 가지고 뭐 이재호 의원 한 명을 바꾼다 이런 부분은 좀 수지가 안 맞다 생각이 예. 들겠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뭐 본인은 버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뭐 버티고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매듭 짓기에는요. 네. 지금 사실 뭐 수도권 선거가 갈수록 만만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 수도권에서 이 결과가 안 좋다면 이번 선거를 수적으로도 못 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적어도 그 여건이 6대4 정도는 따라가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로는 우위에 들어설 수 있죠.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의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뭐 아무리 가깝거나 아무리 척근이라 하더라도 네.
부담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윤 의원이 잘하고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전체 선거가 나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윤 의원을 정리를 하는데 윤 의원 정리를 이렇게 놓고 예. 이제 유승민, 뭐 이재호, 그다음에 뭐 진영,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그 김성태 네.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이제 윤상현 의원도 날아가니까 나머지도 날아간다. 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인간성이 성립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만 남았다고 보네요.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이 눈치 하나는 거의 10단 달인의 수준인데 네. 이미 판세의 기운을 알고 본인은 이미 거취를 표명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친박 핵심에서 예. 야 아직 비박에 딜할 사람이 더 남아있으니까 너 버텨. 예. 그래서 그 지렛대로 쓰게라고 하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 될지 아니면 이재호 의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형평성 맞추기 위해 공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국민들한테 물타기 공천, 비박을 배제하기 위한 그리고 그 개파 나누기 공천으로 역풍이 상당히 심할 거고 역풍 네. 바로 수도권의 새누리당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연기하지 말고 윤상현 의원 거는 그 친박이 비박을 학살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자질의 문제, 예.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새누리당의 공면이 아니냐의 문제지 친박이냐 비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단건으로 처리하는 게 그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만 표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여기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노계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해소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공천 배제와 불출마, 경선 탈락까지 포함해서 교체되는 현역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이자 친노계 자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전략 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곳 세 곳입니다. 세종시 이해찬 의원 지역구입니다. 정세균 개인 오선희 이미경 의원과 탈당파인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초선희 정호준 의원도 컷오프됐습니다. 3명이 추가되면서 현역 컷오프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을 낙천시키는 대신에 친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공천권을 받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해찬 의원 컷오프에 김종인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게 선거 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전체 선거 구도를 놓고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현역 의원 108명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현역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차 경선에서부터 제주 3선 김문함 의원을 비롯해 초선의 유대훈, 김기준, 이상직 의원까지 4명이 탈락했습니다. 컷오프 21명에 불출마자 5명, 여기에 경선 탈락자까지 추가되면서 더민주당의 현역 불가리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라고만 답했는데요. 김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그런 걸 물어.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허승환 앵커가 마지막 전해준 무소속 출마 결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면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종시 공천할까요? 안 하면요, 공천을 갖다가 배제한 것이 서로 간에 이 짜고 치는 사기다. 이렇게 국민 앞에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해야죠. 네네. 뭐 이해찬을 그 세종시에서 날릴 때는 실제로 세종시는 본인이 이 총리에 있을 때 행정복합도시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만드는 주역이니까 네. 지난번에 심대평 그 전 충남지사를 이기고 된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 후보보다 심대평 씨가 더 강했죠. 그런 어떤 부분인데 거기에 이해찬 공천을 갖다 포기한 부분은 한석을 포기하더라도 또 충남의 충청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 비중이 높은 정치인을 뺨으로써 다른 충청 선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이상을 것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얻겠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민주가 만약에 공천을 안 하면서 그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사실상 당선을 되게 해서 나중에 네. 입당케 한다면 네. 대국민 사기극도 그런 사기극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공천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더민주 네. 처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 공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랑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뭐 뒤에는 문재인 대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동의가 있었다라고 좀 보세요? 문재인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의 고민도 깊어졌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단칼에 지금 자르듯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 보면 예. 문재인 대표도 아마 이 이해찬 의원의 이 그 컷오프에 대해서 현역 탈락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 같아요. 인정한 네. 것 같고 사실 이 지난해 10월 달입니까? 10월 달에 문재인 대표 체제하에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혁신위원회에 부산 지역을 대표해서 참여했던 최인호 네. 당시 혁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용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당시 이해찬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네. 변호사의 그냥 평범한 길을 살려고 할 때 2012년대 이 대선 후보로 지금 당신이 구원 등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경기장으로 데리고 끌고 놓은 사람이 사실 이해찬 의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크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이 당시 2012년 그때 통합민주당을 만들고 그때 전당대회 때 예. 그때 강력하게 그 라이벌처럼 그 대적했던 사람이 김한길 의원이거든요. 예. 그 당내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친노 비노의 정치적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졌고 예. 그때부터 소위 말해 친노 패권 문화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예,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이 길을 열어준 사람을 본인은 나가라고 말 못하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분이 계심으로 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종인 대표가 해주겠다는 부분에서 네. 박수는 못 칠지언정 그렇다고 바지 까레기 잡으면서 말리지는 못하는 굳이 해서도 그런 말리지 그렇죠. 않는. 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감증이나 고소원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의 그런 이 현재 이해찬 그 전 총리를 공천에 배제한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김종인 대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야권 분열의 구도가 국민의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네. 친노냐 비노냐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예. 그래서 빨리 여야 1대1 경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당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 전략이라든가 폄훼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흔들기를 통해서 3당에 대해서 여야의 1대1 구도만 부각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친노 비노에 대해서는 이해찬을 공천함으로써 우리는 친노 비노가 잘못된 허위 구도라는 걸 알려주는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구도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면 돌파했을 경우에 열렬한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네. 다수의 국민들은 또다시 친노, 비노, 친노가 공천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져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구도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친노를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해서 이 구도를 사라지게 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억울하게 좀 당하면 개인은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 경우에 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까지 친노냐 비노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 야권 분열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애쓴 노력이 네. 이해찬 총리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면 네. 야권 분열의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서 네. 여야 1대1 구도로 못 나가기 때문에 네. 이해찬 총리를 설득하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나서야 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재밌는 사진 하나 있길래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뭐 28년 전 사진인데 연합뉴스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니까 맨 왼쪽이 김종인 대표고 맨 오른쪽이 이해찬 의원이잖아요. 저 때는 젊네요, 세 분 다. 13대 총선이었는데 예, 예. 관악을 지역 여기에서 내리 5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 이해찬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얼핏 보면은 마치 뭐 악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당시 5,000여 표를 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천이 나르샤.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더더 지지율을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역량이라든지 경륜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일종의 희생을 원하고 요청하는 그런 수순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사심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김종인 대표는 사심보다는 표심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지율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호남 이외의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 강원 지역에서의 더 큰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네. 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물인 이해찬 전 총리가 양보해 줌으로써 네. 당이 더 커질 수 있다, 더 큰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요청하는 부분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찬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이 무소속 출마에 대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고 네. 절대 이 공천은 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세대 교체 요구 네.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선거가 코앞이고 더 큰 것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것을 바라보는 이해찬 전 총리 입장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거치 표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됩니다. 네. 이게 그 이해찬 의원과 더불어서요. 그 정호준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호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위로 전화하고 좀 이렇게 입당을 권유했다는 얘기 하던데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부친은 국민의당에 사실상 있고 예. 그다음에 아들은 더민주당에 있었는데 네. 또 김종인 대표가 처음 와서 수도권 초선 하나 비서실장 해라니까 네. 본인이 결정됐다가 부친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예. 부자지간 이관시키냐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보다도 뭐 개인적 전번에 그 좀 화제가 됐던 문제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을 보면 1단계에서는 친노 색깔 빼기, 네. 즉 안보 문제나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이 시석하기이고 그것이 이제 안정이고 당이에요. 예. 그다음에 2단계는 김종인 대표가 결국은 친노를 갖다가 청산함으로써 당을 장악하고 예. 3단계로는 이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하는데 그게 이제 3단계가 지금인데 빨리 이 이해찬 의원을 갖다 정리함으로써 예. 이제 이 친노 이 패권에 관한 청산 문제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예. 이런 부분이 아마 김종인 대표의 지금 입장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좀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당 상황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오늘 최종 단판 이야기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이 내용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